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후반기 국회가 제때 개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새 의장 후보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선의 김 의원은 경선에서 과반인 89표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성과를 내는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해 중립성이 있어 논란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 동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이 맡는 게 관례로 당이 추천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현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 하지만 여야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어 새 의장단이 기한에 맞춰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을 미룬 채 발목 잡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셈법만 따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의장단 선출에 합의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고 또 국민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한에서는 여야 협상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내건 가운데 6일 지방선거 전까지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열린 세계 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혼합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또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구상도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스업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가스총회 개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참석하는 첫 민간 국제 행사입니다. 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자원 비축 확대와 민간 주도의 해외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혼합해 나가야 한다며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달리 새 정부에선 원전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에너지 분야 기업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구체적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에 대한 입증과는 별개로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며 지명 4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두 번째 잦은 사퇴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호영 반대론이 잇따랐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대통령의 언급 12시간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미달이 되겠다며 어젯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장관 후보 지명 43일 만에 사퇴입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후 자녀가 모두 본인이 재직 중이던 경북대 의대에 잇따라 편입한 것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딸은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이던 2016년에, 아들은 정 후보자가 원장이던 2017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해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4만 의사들한테 부끄럽거나 죄송한 마음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의 낭만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새 정부 복지장관 공백이 상당 기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이나 586 주류 세력의 차기 총선 불출마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당과 협의한 바 없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를 맡겨준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들을 성실하게 실천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새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이 맡게 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롯해 인사정보 1, 2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를 맡을 검사 3명과 함께 경정계급 경찰 2명, 일반 공무원 등 모두 2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6월부터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 소관인 공직 후보자 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인도태평양 4개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의 뜻을 모으고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 각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주권과 영토 일체성의 원칙이 어떤 지역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해양 질서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해양 진출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는 겁니다. So the Quad has a lot of work ahead of us. It'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we have a lot of work to do keeping this region peaceful and stable. 각국 정상은 또 이달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核・ミサイル活動を活発化させている北朝鮮についても議論をし、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た連携で一致するとともに 이들 국가는 인도 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 5년간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어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도 가능하다며 중국의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IPEF 출범은 이 지역의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나 합참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군 동향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까지 도발은 물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현철의 인민군 원수의 국장이 끝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전 국면이라고 밝힌 만큼 본격적으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물가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반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뜻인데 이 같은 기대 심리가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는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전망치입니다. 앞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는 4.8%를 기록하며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가 지난 1년 동안 체감한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도 한 달 새 0.2%포인트 상승하며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인식하고 있는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치가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역대 최고인 146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11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거의 변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로 매물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삼성그룹이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투자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지난 5년간에 비해 40% 늘어난 36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전 세계 사업장에서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5년간 8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투자에 따른 고용 유발은 107만 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 빚이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잠정 가계 신용 잔액이 1,85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6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줄면서 가계대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줄면서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낮은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344명입니다. 전날보다는 2배 넘게 늘었지만 화요일 기준으론 16주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2명으로 6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9명 늘었고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9주째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낮은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아공 등에서 유행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감염된 사례 1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신규 변이 유입, 그리고 국내 확산 위험성 증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 감염 우려 등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럽과 미국 등 18개 나라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지 3주 안에 발진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심 증상은 발열과 오한, 두통, 손발에 퍼지는 수포성 발진 등입니다. 한편 방역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입국 시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받은 음성 확인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사흘 안에 PCR 검사를 한 차례만 받으면 되고 6에서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3년 동안 제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 의결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대리운전 시장 신규 진출은 3년간 제한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의 시장 확장은 3년간 제한됩니다. 또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해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팀앤 모빌리티에 대해선 서비스 이용 대가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현금성 판촉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판촉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고 동반성장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년 만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됩니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와 팀앤 모빌리티는 권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리운전 총연합회는 실무회의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돼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리운전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특허 출원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서 67억여 원을 가로챈 연구원 직원과 변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연구원 간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2015년 1월 연구원과 특허 업무 협약을 맺은 변리사 B씨는 연구원 간부에게 특허 출연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뒤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변리사 B씨는 허위 청구서를 연구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증빙 서류를 조작해 재무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A씨는 내부 전산망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B씨가 청구한 대금을 임의로 결제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6년 넘게 220여 차례에 걸쳐 67억 1,0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주도한 간부는 이 과정에서 돌연 숨졌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만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 뒤 이들은 연구원 간부로부터 회유와 압력을 받아 범행을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A씨가 허위 청구서를 임의로 결제했고 변리사 B씨도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데다 범죄 수익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부는 당사자들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지금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기계연구원은 특허 비용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지난해 조류 독감으로 계란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등에서 거둔 산란기 한 마리당 순수익이 6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산란기 한 마리당 순수익은 2만 원으로 1년 전 3천 원보다 658% 늘었습니다. 한우 역시 산지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한우 비유구의 마리당 순수익은 29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07% 올랐습니다. 돼지고기는 비육돈 한 마리당 순수익이 6만 8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5% 증가했습니다. 구글이 모든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의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구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서 수수료를 떠안는 앱 개발사들의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나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앱도 있지만 이런 앱마켓에서 돈을 주고 사는 유료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앱마켓으로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국내에선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구글이 다음 달부터 인앱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앱 결제, 즉 구글 자체에서 마련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이용하라는 얘긴데요.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에서 직접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겠죠. 하지만 앱 마켓이라는 유통망을 거치면 수수료를 붙이게 됩니다. 구글은 그동안은 게임 개발사들만을 상대로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 왔는데요. 지난달부터 웹툰과 음악 등 모든 개발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런 웹툰을 보고 싶으면 가격을 지금보다 20% 더 내야 합니다. 구글까지 이렇게 올리면은 없던 수수료가 생기면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이미 국내 OTT 업체와 상당수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콘텐츠 이용 요금을 15에서 20%가량 인상했습니다. 구글에 남기 위해 앱 개발사들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나 문화상품권 같이 앱 안의 제3자 결제 방식도 가능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 점유율 구글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앱 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구글 마켓의 수수료 정책으로 앱 개발사들은 이용 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고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한 해 2,3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수료가 올라가면 구매력이 떨어져서 콘텐츠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K 콘텐츠의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소설 창작가들은 법원에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그 수입이 적어지고 작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출판사, 콘텐츠, 그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들의 수입들이 약해지게 되면 결국은 문화 콘텐츠의 생산의 기반들이 생산량들이 그 약해지고 퀄리티가 약해지기 때문에 지난 3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구글이 자기네 방식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다음 달 이후에 본격적인 제재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도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매주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 우리 시민단체들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1.51포인트 내린 2605.87에, 코스닥은 18.52포인트 하락한 865.07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3대 지수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장 초 하락 출발한 이후로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 속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2% 하락하며 5거래일 만에 다시 6만 7천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인터넷 기업 스냅의 실적 악화 여파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받으며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266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탓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지리산 부근에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강원도 태백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등 요란한 소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산지, 충북과 남부 곳곳에서 5에서 20mm가 이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비도 내릴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 비구름대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일 밤에는 수도권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란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7도, 대구 18도, 전주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로 오늘보다는 낮겠고요. 대구 32도, 전주 30도, 진주 29도 등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